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네, 벌써 3일 연속이네요. 저희가 신년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이죠. 혐오, 갈등, 흰수의 블록계다. 자,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전 국회의원 또 소설가로 활동하셨죠. 김홍신 소설가 모시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그동안 방송 출연도 좀 적적하셨던 것 같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 내내 그 강연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투건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네네. 근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냥 겨우 견딥니다. 예. 예, 그 작가님이 돌아오실 때 지난 한 해를 총평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당연히 코로나19가 들어가 있을 테고 또 갈등의 모습이라든가 총평해 주시죠. 예, 참 국민은 죄도 없이 코로나 사태로 멍이 들고, 예, 그다음에 정치 일탈 때문에 혐오감이 많아졌고요. 예,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활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휴대폰으로 뉴스 보면서 세상이나 나라 걱정을 하느라고 스트레스가 아주 만연한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름 거론하기도 싫지만은 조국, 윤미향, 추미애, 윤석열, 최재형 이런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는데 저절로 외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 고용 절벽 무슨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 청년 실업, 탈원전, 최저임금, 외교 실패, 남북 문제, 그 북한 핵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단어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모두 지쳐 있거나 어지럽거나 또 가짜 뉴스까지 또 그 정리를 해야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지난 한 해가 너무 괴로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히려 IMF 때보다 더 가슴앓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 인간시장을 쓰시던 80년대나 국회의원 하시던 90년대나 좋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세상은요. 예. 당시에는 좋았을 것 같지 않고 지나고 나면은 견딜만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한 해는 2020년은 그거와 좀 색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고 코로나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괴롭혔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과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가 새롭게 꾸려졌는데 지난번 국회가 너무 싸우고 이래서 이번에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바뀐 건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 불신이 높아진 것은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임명할 때 권력에 굴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울산 선거나 월성 원전이나 라임 오티머스 이런 것들을 수사하자마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힘을 언젠가 가지고 있던 힘을 국민 편익을 위해서 조율할 사항이었던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국민들 시각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 이런 것들로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결국 미국 트럼프 추종자처럼 우리나라도 권력의 함정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국민 분열이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총리께서, 전직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예로부터 나라의 경사나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기근, 홍수, 전염병, 이런 걸 생겼을 때 최고 지도자가 국민 마음을 다가서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이런 그 대사면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권력형 범죄를 사면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만 그렇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힘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나는 큰 잘못 없는데도 그 재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그 혜택을 보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과거 정권 핵심들의 반성, 그다음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 이걸 국민들이 느낄 때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청와대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재인 네. 정부가 이제 1년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을 보여줘야 될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회복, 포용, 도약 이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을 보여줄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 회복을 보죠. 정책 실패한 것을 냉정하게 찾아내서 그 반성의 의미를 담아야만 합니다. 인사 실패, 부동산, 추임 갈등,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회복을 하려면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포용을 보면은 반대편을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과 내 편만이 아니라 반대편에게도 다가서야만 합니다. 이 선진국은 진보와 보수가 어울렸기 때문에 민주 선진국으로 그 평가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는 적이 아니고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부류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다. 나와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약면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상공오공 국가가 됐습니다. 그 민주화 산업화가 동시에 이룩한 국가인데 국민의 희생과 정진과 고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행복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감사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정신, 이것을 굳건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회복, 도약, 포용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서 야당의 역할은 없을까요? 야당의 역할이 있죠. 당연히 야당은요. 여당에 대해서 공격 목표로 그게 무슨 공격 지점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야당 자신도 국민을 위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성의 진도가 여당에 비해서 더 강하면은 국민 신뢰를 얻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 관해서는 야당도 깊이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요. 그 초나라 그 장왕이 태자를 급히 불렀는데 당시 국법에 궁궐에 수레를 타고 입궁을 못하게 됐는데 비가 와서 땅이 질자 태자가 문지기의 말을 어기고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말을 찌르고 수레를 부숴버렸거든요. 예. 이때 태자가 입궁을 해서 왕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지기는 임금을 위해서 능히 법을 지켰고 태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첨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훌륭한 신하다. 그러면서 두 계급 승진시키고 태자를 꾸짖었어요. 예.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장왕은 그 춘추 5패 때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분열 갈등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현실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는 보수가 내 편이 아니지만 틀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장한다를 인정해서 파트너를 삼아야 됩니다. 서로. 알겠습니다. 틀림이 네.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신 소설가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을 쏘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연결합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한 달 만에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데요. 예,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주중 동향을 이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지난 1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해서 3.1% 포인트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이 38.6%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4.5% 포인트 내린 56.4%로 나왔습니다. 예, 상승한 요인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신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이제 소통이 좀 부재하다, 여러 이제 갈등 사안들 또 국민들 관심 사안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좀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 그것들이 이제 어떤 여권의 또는 대통령의 우호적인 층들에게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500명, 600명대로 줄어들게 되면서 방역에 대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죠. 예, 정당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6%포인트 내린 31.9%였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오른 30.7%였습니다. 또 주목되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8%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좀 1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당과 야당은 힘의 균형을 현재까지는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차 범위 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원래는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우위에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또는 평가 심리, 그다음에 다가오고 있는 선거, 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인데,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대체로 이제 야당의 어떤 반사 효과가 정당 지지율로 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효과로 해서 좀 두 정당이 좀 팽팽한 접전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 조사는 이제 ARS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이제 주로 응답을 한다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뭐 중도 중간층 유권자들도 이제 많이 응답을 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0% 초중반에 그치는 조사 결과들도 많이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층,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권자들,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도 이전에 있었던 비호감 정서, 비토 정서들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지 여부가 또 이후의 안정성과 지속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여당, 야당 네. 지지율이 들쑥날쑥하는군요. 네,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니까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서울 그 보궐선거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까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는데 정당 지지도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같은 조사에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4.7%, 그다음에 여당인 민주당은 24.6%여서 격차가 한 10%포인트가량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 포함된 PK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격차가 이제 10% 이상, 15% 이상 격차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 우위 현상이 두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커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실망층들 또 야권에 대해서 어쨌든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기류들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PK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보수적 색채가 있던 지역이어서 선거가 다가오고 또 야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더 많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서 관심도를 모으면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어쨌든 후보들이 정해졌을 때 지금은 이제 정권 심판 기류 또는 정권에 대한 평가 기류가 야당에 대한 이제
지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후보가 나왔을 때 비교 선택의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에 그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휴일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 투표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예. 실제 전국 선거에 비해서 휴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이제 낮은 특성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로 투표 참여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저연령층,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렇죠. 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이 휴일이든 휴일이 아닌 평일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 고령층에서는 보수 성향이 더 높은 특성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예. 그런 낮은 투표율에서 젊은 층보다는 보수적 색채가 있는 고령층의 투표 참여율이 높게 되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중 자체가 또 보수 정당에 유리한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이제 평가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사전 투표가 보궐선거에도 적용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번에도 사전 투표의 위력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휴일에 치러지는 선거 이전에 토요일 그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2부에서 그 리얼미터 또 어딘가요? 갤럽,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은 여론조사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조사 기간이 달라서 그런지 결과도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이제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오마이뉴스로 지난 5일에 실시한 찬반 응답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 결과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이제 8일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사면의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기여한다는 응답은 38.8%였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56.1%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500명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높게 나타났고 또 한국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나와서 어쨌든 최근 조사들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당별로도 당연히 대답이 달랐을 것 같은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면 찬성이 높았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별 연령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80%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기여한다는 응답이 이제 64.1%로 나타나서 좀 더 높은 경향들을 보였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층에서는 이제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이 또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응답이 높은데요.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또 보게 되면 20대, 30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기여하지 못한다도 이 조사에서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대체로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는 한 50% 내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면과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촛불 국면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전 국민적으로 큰 호응을 얻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겠고 예. 젊은 층에서 특히 이제 반대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과 관련해서 절차적 공정의 관점에서 죄를 졌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과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좀
네, 짧게 가벼운 설문조사 이야기 좀 하죠. 네, 자, 팬들 사이에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그런 여론조사인데 네. 축구가 좋냐 야구가 좋냐 이겁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기관에서 이제 실시를 한 것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그 1월 8일에 전국 500명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는데 뭐 축구가 좋은지 야구가 좋은지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축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0.7%, 야구를 좋아한다는 응답은 32.7%로 뭐 축구 응답이 높았고요. 이것은 아마도 뭐 이런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 경험, 친근성 이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 뭐 구장이 이제 별도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장비도 많이 필요한 그렇죠. 측면이니까 아마도 그런 영향을 줬고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류현진과 손흥민 선수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3.9%, 압도적이네요. 류현진은 15.5%. 물론 이제 두 명을 다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흥미성 조사니까 뭐 이것은 민감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조사에서는 최근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어떤 성과를 보인 것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최근의 사건을.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어쨌든 시즌이 더 먼저 끝난 상황인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마 또 그것도 더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이제 격차가 크게 나타난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류현진 선수를 뭐 또 싫어한다 뭐 이런 것은 전혀 예. 아니겠죠. 그 반대로 그 손흥민 선수가 비시즌이었고 유진 선수가 시즌이었다면 뒤집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이제 관심도 높은 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경우는 그 종목에 대한 또 그 종목에 참여한 선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특성들을 많이 보여서 시기가 또 영향을 많이 주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말이죠. 축구가 좋냐 야구가 좋냐 모든 지역에서 축구가 좋다라고 했는데 네. 연령대를 보면은 거의 모든 연령대가 축구가 좋다라 했는데 20대만 야구가 더 좋다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 사실 야구에 대한 경험들을 충분히 한 세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최근에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어린 층 같은 경우는 또 야구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대 그렇게 되면서 축구는 또 뭐 나이가 든 분들이 하는 스포츠다라고 하는 인식도 젊은 층에 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선 뭐 이런 20대 연령층의 젊은 층에서는 뭐 야구 선호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은 축구입니까 야구입니까? 네, 스포츠는 축구죠. 네. 알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고향은 그 지역 연고 야구단이 없죠?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 예. 과거에 뭐 이제 인천과 같이 해서 삼미 슈퍼스타즈가 있었는데 예.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네, 축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었습니다.